고대 지중해에서는 소의 시체에서 꿀벌이 생겨난다고 믿었던 의식이 있었다는데요. 그런 고대 그리스의 잘못된 신념을 행하는 의식을 부고니아라고 한답니다. 그리스 출신의 영화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그 말에서 영화 제목을 따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이 시대 이슈를 건드리는 풍자극 부고니아.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오늘은 외계인이 지구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믿는 두 청년이 지구를 구할 계획으로 벌이는 이야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만나봅니다. 신의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 개봉 전부터 세계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화제가 된 영화인데요. 미국 개봉 이후에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이 영화의 이제 제작 규모나 개봉 규모 치고서는 480만 달러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고 애초에 첫 개봉을 좀 적게 시작을 했었어요. 17개 정도의 이제 상영관에서 시작을 해서 2,000개 넘는 상영관으로 이제 확대 개봉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네. 뭐 일반적인 블록버스터 영화들과 비교하면 좀 큰 차이가 나는 이제 규모의 성적이긴 하나 작가주의 감독 영화로서는 지금 화제작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막 그렇게 대중적으로 흥행하는 감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영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감독의 작품 세계를 접하는 관객의 층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이 무려 22년 만에 다시 리메이크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구를 지켜라라고 하는 네. 한국 영화가 원작이거든요. 이 지구를 지켜라가 2003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당시 뭐 한국에서 최고의 제작자라고 할 수 있는 차승재 프로듀서가 이제 만든 작품이고 그때는 이제 정말 그 빛나는 재능을 가진 신예를 발굴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지구를 지켜라가 개봉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 영화는 개봉할 때도 평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관객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소평가된 걸작 같은 식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워낙 영화 좋은데 너무 안 봤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이 영화는 과대평가된 영화로도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다들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니던데라는 식의 반응이 같이 나오는 영화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신기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시에 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주인공 병구를 연기하는 신하균 씨가 이제 약간은 코믹한 표정으로 포스터가 인상적인 것 예, 같아요. 포스터도 예. 코믹한 느낌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 코믹한 느낌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 물론 웃기는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뭐야라고 이렇게 정말 헛웃음 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네. 전반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비통한 영화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를 보고 야 이거 웃기나 보다. 유쾌함을 기대하고 예. 갔다가 게다가 뭐 외계인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이거는 웃길 수밖에 없잖아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이거는 너무 마음이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스터 보고 코미디 기대하고 갔던 분들은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입소문이 좋게 나기도 어려웠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래서 사실 본 사람들은 많지가 않고 이 영화를 둘러싼 말은 참 많은 맞아요. 좋다고도 하고 별로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래까지 계속 얘기가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영화가 어쨌든 정말 독특한 면이 있고 이 전개 면에서나 또 정서를 펼쳐가는 면에서나 굉장히 좀 독보적인 데가 있어서 이 영화 아리 에스터 감독이 처음에는 이 영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아리 에스터 감독 얘기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 에스터 감독이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다른 시나리오 작가하고 이제 시나리오 완전히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완성된 시나리오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제안을 받은 경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인터뷰를 보니까 원래 영화 못 봐도 이거 보고서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성된 시나리오를 자기는 받았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미 남이 쓴 시나리오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이건 내가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영화화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지구를 지켜라라는 작품이 워낙 그 오리지널 스토리이기도 하고 많은 이제 한국 영화들 중에서도 유독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현대사의 어떤 계보에서 그리고 영화 역사의 계보에서 이렇게 장르적으로든 이 흐름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뭐 한때는 뭐 조폭 영화 코미디가 엄청 유행일 때가 있었고 스릴러 영화가 유행일 때가 있었고 그렇죠. 한데 지구를 지켜라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정말 갑툭튀인 영화였던 거예요. 네. 전무후무한 어떤 그 계보를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특이함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 봐도 이 영화가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 이야기, 캐릭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이다 보니까 할리우드 영화인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리메이크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더라고요. 네. 이 장준환 감독의 원작은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매력이 있었던 작품인데 원작과의 차이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영화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스타일이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 지구를 지켜라를 보신 분들이라면 결말의 반전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결말의 반전을 해석하는 관점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장준환 감독의 차이가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반전으로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원작 영화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병구와 테디 이 두 주인공의 어떤 성격 같은 면모를 또 완전히 다르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외계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이 두 청년이 고안을 하는데 각각의 병구와 테디가 고안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약간의 좀 차이를 보이기는 해요. 확실히 이 서양 감독과 한국 감독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 남성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 같은 것들이 두 영화를 비교해보는 내내 그런 비교를 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확실히 그 어떤 남성성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 원작에서 백윤식 씨가 연기한 강 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여기서는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미셸이라고 하는 여성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테면은 강 사장도 미셸도 되게 독특한 또 캐릭터입니다.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른바 그 악의 축 같은 인물인 거예요. 못된 사장님. 예. 네. 근데 강 사장은 정말 한국적으로 못된 사장인 느낌이 있죠.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초반에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제 강 사장이 술을 마시고 그 집으로 대리 기사를 불러서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막 길을 잘못 알려줘가지고 정말 가까운 거리를 한 5분이면 올 거리를 한 30분인가 걸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이제 이 강 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대리기사가 말을 합니다. 지금 돈 주고 가셔야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인가?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 돈보다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주시는 거냐. 원래 얼마나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강 사장이 정말 그 으스대는 뻔뻔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빙빙 돌아왔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 가게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은 이거 받고 그냥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게. 네. 이를테면은 강 사장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는 거죠. 참고로 그 술에 취해 있는 장면에서 강 사장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술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지만 술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이게 뜻이 있는 말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복선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부고니아에서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 뭐 살충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성공한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여자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그 테라노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여성 대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최고 자리에 오른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했던 인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업 아이디어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이면은 250가지 질병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사업 모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든 기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감옥까지 가게 되면서 이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정말 젊은 나이에 20대 뭐 이런 나이에 회사를 이끌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받아내는 이런 수완을 발휘하면서 이 엘리자베스 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자기가 원래 목소리는 훨씬 하이톤이에요. 근데 목소리를 낮게 깝니다. 네. 훨씬 더 자기가 인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남자 같은 목소리, 더 신뢰를 사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를 일부러 내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고니아에서 사실은 이 미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엠마 스톤의 평소 연기 톤보다도 훨씬 더 낮게 목소리를 꾹꾹꾹꾹 눌러서 내고 있거든요. 네. 앞에서 강 사장이 술에 취해서 납치당한다고 하면 미셸은 완전히 맨정신입니다. 퇴근하는 길에 납치를 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맨정신과 술에 만취한 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 개발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그런 운동을 하거나 자기를 가꾸거나 하는데도 열심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 같은 것도 항상 책 잡힐 일 없게 하지만 상대를 조종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설정 차이 같은 것들도 두 작품 사이에 좀 잘 보이는 차이점이기는 했어요. 네. 말버릇처럼 미셸이라는 CEO가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굉장히 웃긴데요. 5시에 이제는 퇴근하는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서 이제 직원들에게 퇴근을 빨리 시키겠다. 대신에 일은 다 하고 가. 이런 식의 예, 이제 CEO인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 게 몇 편 있었죠. 몇 편 있죠. 일단 올드보이는 워낙 정말 그렇죠. 왜 우스갯소리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영화인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Do you know 올드보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정말 올드보이 하나쯤은 봤겠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정도로 가장 잘 알려진 한국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올드보이를 포함해서 무슨 엽기적인 그녀, 장화홍련 이런 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됐고요. 네. 이제 사실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결정되는 단계에서의 뉴스에 비해서 나중에 막상 개봉을 한 다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좋은 평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진짜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10월에라고 하는 이정재 씨 나오는 영화, 이정재 전지현 씨 나오는 네.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로 리메이크가 됐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영화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한국의 사랑 이야기 특유의 말랑말랑한 감성을 정말 그 이야기의 뼈대를 잘 가져가서 이제 바꾸어낸 그런 경우라서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영화는 진짜 한번 저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저씨나 악인전, 극한직업 이런 한국 영화들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그 알려지지 않은 한국 영화 굉장히 매력적인 리메이크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할리우드에서도 여전히 이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그 갈망이 계속해서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시점부터는 자꾸만 이제 시리즈 중심의 맞아요. 속편 중심의 영화들만 이제 흥행이 되는 어떤 그런 세태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구 사회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한국 영화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리메이크를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입맛에 맞게 좀 각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영화 흥행을 좀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할리우드의 어떤 욕망 같은 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부고니아는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좀 주목할 만한 할리우드의 리메이크 사례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워낙에 자기 세계가 강한 감독으로 유명한데 리메이크작 만든 건 처음인 거죠? 그렇죠.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이
오리지널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 왔다면 이번이 네. 첫 리메이크인 셈이고 재미있는 것이 지구를 지켜라 영화 원작 영화 장준환 감독 영화를 보지 않았대요. 배우들도 그러니까요. 보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 앞서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각본만 보고서 이거를 뭔가 이제 나의 어떤 영화 세계 안에서 늘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캐릭터나 이야기와 굉장히 좀 결이 잘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처음 이제 리메이크를 했던 것 같고 그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들인데 네. 랍스터나 킬링 디어, 더 페이보릿 같은 뭔가 이상하게 뒤틀린 오묘한 어떤 캐릭터. 영화들. 예. 예, 그리고 굉장히 뭐 시대극이 배경이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게 그 현실 사회를 약간 왜곡해서 묘사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독특한 이 감독만의 세계가 있는데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가 배경인데 굉장히 이 SF적이고 판타지적이고 맞아요. 어딘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이상한 일을 꾸미고 하는 모습들이 이 감독의 영화 세계와 맥이 잘 닿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요르고스 란티모스만의 스타일이 이번 영화에도 잘 살아 있나요? 네, 잘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 본인이 만든 이야기가 아닌데 참 본인 같은 이야기를 잘 찾았다, 잘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처음에 이 리메이크작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자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지구를 지켜라 원작하고 비교하면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스타일하고는 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작은 되게 감정적으로 질척거리는 데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잘 맞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각색이 잘 됐고 그리고 저는 이 엠마 스톤이라고 하는 네. 벌써 5번째 영화 같이 하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특유의 고유한 그로테스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이번에도 캐스팅하면서 자기 세계로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제목인 부고니아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각색 과정에서 이러한 제목을 지어야겠다는 그 이유, 그 어떤 그 출처가 사실 이 원작 영화에서의 병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양봉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이 벌꿀을 자기가 직접 이제 이 꿀벌들을 키워가면서 이 꿀을 만들어내는데 그 양봉 사업을 하는 병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테디라는 그 이제 각색에서의 주인공도 역시 양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 양봉을 하는 청년이라는 그 캐릭터의 설정에서 이 부고니아라는 뜻을 어떤 식으로 맥락을 이 제목을 이어서 지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고니아라는 단어는 과거 그 그리스 시인 중에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쓴 글에서 이게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 이 소의 사체 어떤 그 이제 밀폐된 공간에 이 죽은 소의 사체를 가둬두면 그 안에서 벌이 자란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뭐 실제로 그게 벌이 아니었다라는 설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게 시체 썩는 데에서 뭐 파리가 막 날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꿀벌로 착각을 해서 이런 우리도 식으로 가끔 표현을 파리하고 했다. 꿀벌 착각하잖아요. 그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시인이 소의 사체에서 벌이 탄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부고니아라는 이제 말을 만들어서 단어를 탄생을 시켰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착안해서 인간의 어떤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어떤 상징하는 듯한 뜻으로서 이 제목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테디는 미셸이라는 CEO가 외계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네. 그 외계인과 인류 사이를 자기가
뭔가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자기가 막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테디의 말이 진실인 것인지를 이제 영화를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는 네. 그 믿음의 과정들을 빗대어서 이런 제목을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또 미셸이라는 캐릭터에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 미셸을 마치 여왕벌의 위치에 놓고 해석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 공화국 같은 형태의 어떤 벌집 세계에서의 여왕벌의 위치를 미셸이라는 캐릭터에 빗대어서 이 영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고니아 줄거리 만나볼게요. 네, 제약회사 오솔리스의 CEO인 미셸 풀러가 이 세상을 음모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상한 청년 테디와 그의 사촌 돈에게 납치가 됩니다. 이 성공한 여성 기업가가 아주 어설프고 좀 비전문적인 어떤 동네 청년들에게 납치가 된 이 상황이 좀 어이가 없는데요. 네. 더 황당한 것은 이 납치극을 벌인 테디의 이유입니다. 미셸이 외계인이고 이 외계인인 미셸이 지구의 꿀벌을 죽이고 있으며 인간을 지배하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테디가 월식이 오기 전에 안드로메다인들과 미셸의 생사를 두고 협상을 벌이겠다라는 이유에서 이제 납치극을 벌인 거예요. 이 사촌 동생인 돈도 처음에는 이 사촌형 테디의 말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다가 이제는 테디가 하도 자기 말이 너무 이제 맞다 확실하게 이제 확신을 갖고 하니까 돈도 나중에는 지쳐서 네. 이 사촌형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믿는 이제 신용을 하면서 이 납치극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테디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고문실처럼 꾸며놓고 미셸을 가둬다가 고문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미셸은 끝까지 자기의 정체를 부인하고요. 이 사촌 동생 돈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치려 하고 이 미셸을 고문하는 상황에서 이 테디의 집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이 납치극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이 영화 개봉 후에도 이 촬영장의 비하인드 스틸을 공개해서 작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엠마 스톤의 삭발이라든가 지하실 세트라든가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감독과 배우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같은 것들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지금 뭐 줄거리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경찰이 집에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경찰이 그 지구를 지켜라에서도 경찰이 찾아옵니다. 맞아요. 근데 요 둘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그 지구를 지켜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경찰은 정말 수사하는 사람이 나름의 단서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부고니아에서의 경찰은 테디의 옛날 지인입니다. 친구라고는 부를 수 없을 것 같고 이 둘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근데 뭔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 경찰로 있는 저 사람이 어렸을 때 테디를 괴롭혔던 것 같다라는 것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경찰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알던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옛날에 알던 이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테디한테 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괜찮다고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죠.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할 사람이 하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미안하다는 걸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마음 편하려고. 네,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때 테디는 상황이 유독 안 좋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뭐 포크 같은 것으로 팔이 한번 찔렸고, 근데 그거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자기는 듣고 싶지도 않은, 심지어 자기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사에 대해서 저 가해자가 하는 사과의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주는 그 서늘한 유머 감각 같은 게 있는 거죠. 웃기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기묘한 감정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 배우들과의 그런 감독의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결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감정이 두드러지는 연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엿보이는 연기를 모두가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감독과 배우의 그런 여러 가지 대화가 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촬영 현장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엠마 스톤의 삭발, 이게 테디와 병구의 입장에서는 외계인이 이 지구에 있는 외계인이 이 우주에 자기네 이제 본거지 행성의 외계인들과 소통하려면 전파를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어떤 그 수신기 이 손수신기 안테나 같은 역할을 머리카락이 한다. 이러면서 병구와 테디가 밀어버리는군요. 예,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거든요. 네. 이게 이 두 영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장면과 설정인데 예, 백윤식 씨가 이제 배우가 원작에서는 삭발을 하게 되고 네. 이번 영화에서 엠마 스톤이 삭발을 하는데 이런 그 두 캐릭터의 이 삭발 연기를 두고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재미있게 활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머리가 없으신 관객분들만 모아다가 무료 시사회를 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했고 네. 한국에서도 최근에 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식의 재미있는 마케팅 포인트로도 활용을 하는 한편 이런 제작 현장에서의 비하인드가 관객들에게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영화 보면서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제작 어떤 그 비하인드에 있어서 원작 지구를 지켜라가 중요하게 내세우는 그 소품과 설정 중에 때밀이와 물파스가 있거든요. 네. 이 외계인이 어떤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때밀이로 피부를 벗겨낸 다음 네. 그 물파스로. 색채기를 낸 그 피부에다가 아. 물파스를 바르면 네. 물파스의 어떤 안에만 원료가 우리가 아는 느낌? 네. 그렇죠. 근데 네. 이 병구의 그 의도는 되게 또 지적이에요, 나름. 물파스의 어떤 성분이 이 외계인의 피부에 침투해서 세포를 어떤 교란을 시킨다. 이런 계산을 갖고 한 행동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관객이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제 고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설정들이 이번 각색 버전의 란티모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좀 때밀이 어렵고. 문화가 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좀 아쉬워서 만약에 그걸 재미있게 좀 살렸다면 한국 관객들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원작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지하실에 CCTV 영상이 재생되어 있는 상황을 병구와 테디가 아주 재치 있게 리모컨을 활용해서 이 영상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병구가 하는 행동의 어떤 그 맥락이 이 각색 버전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 장면을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잘 살렸어요, 원작의 재미를. 뭐 엠마 스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영화인데 뭐 삭발 감행도 그렇고 작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가 봐요. 매번 작품 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네요. 확실한 거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하고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영화에서 뭐 삭발도 그렇습니다만 요 전작인 가영 가영 것들에서도 정말 파격적인 장면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근데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험적인 연기를 감행한다라고 하는 게 감독이 이걸 찍어서 제대로 쓸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이는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부고니아에서의 삭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뭔가 해프닝 같은 것으로만 나중에 뭐 개봉할 때쯤 돼서 사실은 진짜 머리를 깎았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만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그게 왜 필요하고 그 장면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일지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많이 쌓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같이 한 영화들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라고 하는 작품에서의 특히 그 두 사람이 협업
작업이 시작되던 시점에서의 이 강렬한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도 엠마 스톤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엠마 스톤이 영화 전반적으로 이번 작품에서도 이전 작품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작품에서도 몸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 몸을 쓴다는 게 정말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육탄전이 벌어지는 방식으로 몸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다는 기억입니다. 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영화에 출연 전과 후로 엠마 스톤의 어떤 그 활동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이전에는 뭐 엠마 스톤의 어떤 최고 연기 절정이라고 하면 라라랜드를 맞아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이 가여운 것들은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과 완전히 다른 같은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죠. 네, 예. 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부고니아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여운 것들을 보고 부고니아를 보면 아 엠마 스톤은 이제는 이런 연기의 어떤 그 맛을 들였구나 라는 네.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마치 그 배우의 활동 영역을 1기와 2기로 구분을 하듯이 라라랜드 시절과 이 란티모스 시절이 완전히 다르다. 새로운 영역으로 좀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테디와 미셸의 대화를 듣다 보면 과연 누가 악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악하다라고 할 때 맥락이 또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진짜 그 미셸이 반복하는 대사가 대화하자는 거예요. 얘기하자라는 말을 정말 계속해서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셸은 모든 것을 말로 풀었을 때 유리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그런 말을 정교하게 조율해주는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말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테디는 그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너무 불행한 일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 데다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존재가 자기가 불행한 어떤 원천적인 인물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테디는 그렇게 말주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말려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영화에서 테디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오랫동안 입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미셸의 회사에서 쓰는 그런 약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미셸이 자기 회사를 대표해서 테디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향후 치료를 약속하는 그런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면 아마도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는 회의실에서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이루어졌겠죠. 근데 영화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사 건물 바깥에 무슨 텅 빈 공간 같은 곳에서 테디 쪽과 미셸 쪽이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셸 뒤에는 아마도 그 회사의 고위 간부들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테디 쪽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디가 마치 풍선을 들고 있는 것처럼 테디가 어머니가 이렇게 허공에 붕 떠 있는데 그 어머니를 잡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셸이 테디에게 그럼 앞으로 저희가 치료를 지원해드리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테디는 더 말을 못 해보고선 그냥 물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테디는 계속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로 말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미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은 번들을 하게 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제 초반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일찍 퇴근하면 돼. 일찍 집에 가. 일찍 가. 할 일 다 했으면 일찍 가. 할 일 남았으면 일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할 일 다 했으면 집에 빨리 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듣는 사람은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생색내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주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말 곱게 하는데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의 향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디를 연기한 제시 플레먼스의 광기 어린 눈빛이 인상적인데요. 섬뜩함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제시 플레먼스가 테디를 연기함으로써 신하균이 연기하는 병구와 이 어떤 캐릭터의 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신하균의 병구는 뭔가 애처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아 보이고 어이없는 행동을,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네라는 정도로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마음이 좀 동정과 연민을 품게 만드는데, 제시 플레먼스의 테디는요 보고 있으면 섬뜩해져요. 마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인 거 아니야 혹시? 저렇게 순박해 보이는 행동을 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저 순수해 보이는 표정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품게 만드는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날카롭게 했고요. 그 이전에 제시 플레먼스의 연기들도 계속 다른 영화에서의 그 포스도 비슷했습니다. 워낙에 이런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원작에서의 병구를 완전히 재해석한 장본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성을 바라보는 두 감독의 시선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데 그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병구는 계속 연민하게 되는 부분들을 영화가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마지막에 반전이 있기 전에도 이미 좀 딱해요. 예.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구가 살면서 경험한 고통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버지면 아버지, 자기 학창 시절이면 학창 시절 너무 많은 순간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캐릭터가 병구라고 하면 테디는 그렇게까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의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부분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을 뿐더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같은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정하게 되는 연민하게 되는 그런 사람에서 여기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라고 하는 부분 그 연민의 여지를 조금은 빼고 캐릭터를 조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영화의 결말 부분 때문에 이제 본 분들의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원작의 결말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결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지구의 관점에서 자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지구가 인간만의 것인가?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에서 인류가 전멸한다고 한들 네. 지구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두 작품의 결이 완전히 다른 엔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을 어떤 외계인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인간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치면 내가 만든 인간들이 되게 해로운 존재네? 그러면 그래 이제는 정리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외계인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외계인은 지구와 인간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외계인들의 행동과 결과가 또 되게 다르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걸 비교해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영화 부고니아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사라져가는 인류애를 위하여. 우리가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나 뉴스를 보거나 SNS를 볼 때 인류애가 사라진다 농담처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그 사라져가는 인류애라는 게 무엇일까? 인류애가 사라지면 우리는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약간 이 판타지 SF의 장르의 힘을 빌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류세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지구의 역사가 인간이 주인공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은 이쪽의 엔딩을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한 사람의 망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신의 1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랑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